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알파고는 2주간 출장 다녀오셨죠?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콜롬비아. 남미 쪽으로 가셨네요. 갈 때마다 사건들을 일으켰어요. 예. 아 본인이 일으켰다고요? 아니 제가 일으킨 거 아니고 당했어요. 뭐 예를 들면 파라과이에서는 그 고이따라는 이렇게 킹코 너구리인데 코가 커요. 예, 노구리. 걔가 제 가방을 열어가지고 서류를 훔쳤어요. 그래서 저는 애를 쫓아다니고 숲 안에 들어갔어요. 너구리가 알파고 소리를 훔쳐갔다고요? 네, 이과수 폭포에서. 아, 이과수 폭포에서요? 그 유명한 이과수 폭포에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왠지 더 이상한 일을 당할 거다라는 예감이 왔는데 콜롬비아에서는 도난당했어요. 아, 절도. 네. 누가 도둑질? 아니, 절도 아니 도둑이요. 핸드폰을 누가 훔쳤어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영상, 추억, 어떡합니까? 예, 인증서들 다 날아갔죠. 어떡해요? 인증서들. 딱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확 몰려오는데요. 네. 어떡해요 그거. 그러면 남미 가서 너구리한테 도둑 맞고 또 사람한테는 휴대전화 도둑 맞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건 없었어요? 좋은 거는 우루과이는 아시다시피 월드컵을 최초로 초대하고 그리고 우승한 나라잖아요. 바로 그 경기장에 가서 거기 있는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박물관도 돌아다니고 세계 최초의 월드컵 트로피도 받고요. 축구적으로는 좀 약간 지식이 올라갔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손해가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새로운 핸드폰 축하드립니다. 새로 바로 구매를 하셨네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유심이 없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도난 당한 건 500기가였는데 이건 지금 250기가예요. 다운 시스템이네. 예, 비싼 좀 더 사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황 레오 14세 첫 일반인 아련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 중에는 이태원 3사 유가족을 제일 먼저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매주 수요일 오전에는 교황께서 일반인 아련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거기서 우리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분들이 교황님을 아련을 했습니다. 그 사실 따님을 잃으신 부부분이셨는데 원래 이제 가톨릭 신자셨고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와 그리고 그 희생자들에게 좀 축복을 내려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렸고 교황님께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이제 아련 신청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셔서 그래 바뀐 거네 어쩌면. 네, 근데 다행히 레오 14세 교황께서 또 만나 주셨다고 합니다. 아련을 해주셔가지고. 자, 그리고 앞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14세 레오 14세 교황하고 만났었는데 평화회담 장소로 바티칸을 또 제안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네, 지금 6월 중순으로 기다려지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도 오케이를 했는데 푸틴 본인이 안 가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그 그룹끼리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더 하겠죠. 네. 자, 그럼 뭐 사실 딱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바티칸에서 평화회담을 한다. 이게 대통령들은 안 만나요. 안 만나겠죠. 만나더라도 실무자들이 오는데 그게 한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도 저는 교황청이 그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살짝 본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거고요. 유럽의 입장에서는 유럽이 그래도 이 협상에 약간 중심적으로 딱 유럽 중심에서 하니까 그렇죠. 바티칸에서 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게 이제 서방 국가의 잘못을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오 14세는 전형적인 개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게 개혁적으로 하지 않는 살짝 그 완급 조절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교황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훨씬 좋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지난번에 튀르키예였고 지금은 유럽이니까 러시아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무리한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그렇죠. 튀르키예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좋죠. 더 좋겠죠.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꾸라지 같은 건 항상 좋아요. 예. 자, 레오 14세 교황 얘기 마지막 하나만 더 짚어보면 이스라엘한테 좀 뭐라 하는 것 같아요. 좀 가자지구 인도적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알파 기자. 네. 이스라엘 얘기도 직접 목소리 내는 거는 어떻게 또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일단은 일반적으로 좀 인도주의적인 자원도 있긴 한데 한국에서 소개를 안 될 뿐이지. 네. 예루살렘에서 그 기독교 단체들이 왜냐면 한국은 개신교가 많잖아요. 그렇죠.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 성묘 교회는 그렇게 신학적으로 의미가 그렇게 너무 강조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가서 한번 성지순례 할 뿐이지 의미가 없지만 근데 종교회나 아니면 전주교회에서는 그 성묘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네. 이제 전주교하고 종교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에 된 거예요. 이제 거기 행정에 있어서는 자꾸 종교회하고 전주교는 항상 이스라엘 측이랑 부딪혀 왔어요 이때까지. 네, 맞아요. 이미 사이가 안 좋아요. 이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요인 항상 이렇게 작동이 돼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가 터질 때마다 바티칸이 주로 좀 약간 친 팔레스타인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한 마지막 20년, 30년의 정통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미국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또 푸틴 대통령 지난 19일 2시간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또 휴전 논의를 했는데 또 유럽 정상들하고 통하면서 푸틴은 전쟁 안 끝낼 수 없다 이러면 뭐예요?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죠. 트럼프가 여기서 기어대로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교수님께서. 지금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미국 언론에선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푸틴이 절대 물러설 일이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약간 다혈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에 한꺼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바로 관심을 잃고 바로 물러나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조금 더 이제 작아지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애초에 간여해서는 안 되는 일에 괜히 잘못 끼어들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취임하기 전하고 취임해서 초창기의 모습하고 확 달라진 부분이에요.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취임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낼 수 있어. 그날 끝난다면서요. 그리고 이 종전 협상은 누구의 공? 다 나의 공이야라고 가지고 가려고 욕심을 많이 부렸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유럽 측에서 지원은 우리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소외당하면 안 되지라고 어떤 식으로 끼어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2시간 동안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어요. 이전 같았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은 나만이 상대할 수 있고 나랑만 얘기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2시간의 통화가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유럽 몇몇 국가의 정상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까지 해가지고 야 내가 푸틴하고 통화를 했거든? 이러면서 본인이 통화한 내용을 공유해줬어요. 이거는 이미 트럼프 입장에서는 난 조금 이제 귀찮고 약간 이제 발 빼고 싶으니까 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려면 나오고 이러면 나 얘기해줬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푸틴은 종전, 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 어쩝니까? 제 보기엔 젤렌스키 오히려 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대로 갔었다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유리된 휴전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건데 차라리 계속 미국하고 유럽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러시아가 지칠 때까지 전쟁하는 것이 그분한테는 더 이상 잃을 거 없어요.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닭 쫓던 개일 수도 있지만 더 잃을 것도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데 이게 트럼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러시아하고 경제 협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트럼프하고 푸틴이 손잡을 가능성 그거는 저는 크지 않다고 없다고 봐요.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푸틴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도 러시아 국내적으로도 미국이랑 뭐 협상할 거라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이 전 거의 없다고. 예. 그 트럼프 같은 경우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은 중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러시아랑 딱히 뭐가 안 할 것 같습니다. 공약은 안 지키는 거 기본 아니에요? 예, 안 지키는 기본이다. 공약은 뭐 지킬 필요가 있나? 빌공자인데 미국이나 뭐 우리나. 자, 푸틴이 트럼프하고 통화한 지 이틀날 다음 날에 우크라이나 탈환 성공한 그 쿠르스크 푸틴 또 방문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의도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 의도는 그거죠. 주도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어. 아, 내가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이렇게 서방 언론들은 늘 서방 국가의 정상 중심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늘 객체예요. 그런데 자, 니들이 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 트럼프가 결심한다고 해서 되고 트럼프 뜻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도를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 내가 갖고 있어. 야, 우크라이나가 아무리 야 쿠르스크 지들이 아직까지 여기 점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나 쿠르스크 간다. 지난달에 이미 푸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 완전 탈환했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탈환했으니까 내가 가는 거야라는 식으로 보여주기는 거죠. 보여주는 거면서 외신에서도 실제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결국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푸틴의 뜻대로 흘러간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 얘기가 나오는 걸 푸틴 대통령은 굉장히 흐뭇하게 이제서야 진실 파악을 하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꼭 그렇지도 않다는 예. 게, 그러니까 푸틴의 뜻대로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적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간 아파고 기자랑 동의하는 게 이게 이 상황 자체가 젤렌스키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처음부터 트럼프가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그대로 했다면 굉장히 불리한 그런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쟁 협상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유럽이 우리가 미국이랑 손 떼고 우리가 알아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유리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처럼 계속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가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시큰둥해진다 하면은 사실 트럼프가 예전처럼 지원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정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 그 모든 것들을 유럽이 대체할 수 있느냐. 이게 또 젤렌스키의 고민점이라는 거예요. 유럽 입장에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어라고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의 지원이 빠지게 되면 그걸 완벽하게 유럽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시아는 본인들의 시간표대로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게 어떤 식으로든 뭐 엄포에 지나지 않든 실질적으로 그걸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저기 우리 그 국경 지역에 완충지대 설치할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은 대선을 치를 수는 없어요.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동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그 신하를 사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밝혔는데 이게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됩니까? 뭐 하마스가 좀 그러면 위기 아닙니까? 위기 아니에요.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무장 단체가 된 거 아니고요. 네. 7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60년대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하나의 협회 재단이었어요. 이제 좀 약간 병원 짓고 학교 만들고 좀 약간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1차 인티파다 이 사람들이 무기가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일정의 뿌리가 깊은 이념이에요. 네. 그리고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그 투쟁을 봤을 때는 무장단체들이 밖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밖에 있는 그 독립운동가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장단체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마스의 특징이 뭐냐면 안에서 다 같이 막고 있어요. 원래 밖에 있는 사람들 가끔씩 좋은 호텔에 있을 수도 있고 외교 이제 사절단을 만나고 그러긴 한데 근데 하마스는 안에서 다 같이 막고 있고 다 같이 굶어 죽고 있고 그래서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에 있는 좀 약간 상식이 있는 군인들도 그 얘기를 해요. 네. 하마스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무장단체 애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애들이 틈만 생기면 무기가 그 어디서 구입해가지고 하마스는 계속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식의 억압을 계속하는 한 팔레스타인 지금 아이들 이 전쟁을 경험한 아이들이 다시 무기를 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걔네들은 뿌리 깊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이스라엘 대사관, 주미 대사관이죠. 직원 2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용의자가 그때 자유 팔레스타인 뭐.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엘리아스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고 성씨가 로드리게스예요. 이 사람이 로드리게스요? 네. 그러니까 남미 쪽.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는 뭐 시카고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왠지 남미에서 이주해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분의 이제 SNS 다 돌렸는데 이분이 미국 안에 있는 아주 극진 좌파 그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미국에서 진짜 사회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에 속해 있는데 근데 중동 언론이 이걸 이렇게 다루진 않았어요. 중동 언론이 이걸 어떻게 다루냐면 살짝 음모론이라고 했는데 내피셜을 엮어서 다른 거 뭐냐면 사실은 이틀 전에 유럽 연합이 외교 사절단을 보냈어요. 이스라엘에다가 가자 지구 말고는 또 소한 지구가 있잖아요. 네, 서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유럽에서 왔던 외교 사절단이 제닌이라는 도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니네들 어떻게 우리 외교 사절단한테 무기로 공격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지고 하루 만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중동 언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했던 그 큰 실수를 덮으려고 이 일을 저지르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던지고 있는데 저는 뭐 좀 약간 넘어가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사실 알파고 기자님과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정황상 이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이스라엘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하마스와 뭐 협상을 해가지고 미국인 인질을 빼낸 부분이라든지 후티 반군하고 휴전을 체결을 했고 이란하고 핵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 시리아 제재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우디 무기 판매. 그렇죠. 다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 끝나자마자 뭘 했냐면은 가자 지구에 대해서 기드온의 전차라는 작전을 합니다. 이거 가자 지구 우리 점령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비판적인 얘기가 막 나왔어요. 그리고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영국, 뭐 프랑스, 캐나다에서도 정상들이 나서가지고 비판 성명을 낼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제재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서방 국가에서 왕따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딱 벌어진 거예요. 딱 벌어지니까 바로 어떤 보도가 지금 나오냐면 네타냐후가 나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가자 지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지지한다고 밝혔어. 와, 찬성 지지한다. 예. 자, 그게요. 저는 이 흘러가는 정황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마침 서방 국가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편이었거든요. 막 욕은 해도 그래도 이스라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국제사회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이스라엘 내부도 지금 전쟁을 계속하는 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타냐후가 말 그대로 궁지에 진짜 몰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근데 갑자기 이 사건이 딱 벌어지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조사를 한다고는 합니다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 건 사실이죠. 네, 그 네타냐후는 좀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겁니까? 지금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쫙 직진하고 지금 이스라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직진할 거라고 봐요. 여태까지는 행보로 봤을 때는 갑자기 후퇴하거나 뭔가에 그 항복 선언을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또 네타냐후의 성격상 여태까지 봤을 때 여태까지 행보를 봤을 때 쭉 갈 거예요. 이거 지금 그렇거든요. 이란 핵시설 공격하겠다. 기다리고 있어요. 보도가 있었어요. 이란하고 미국의 그 협상이 조금만 결렬되면 조금만 흔들리면 바로 즉시 공격할 거라는 기사들이
이스라엘 언론에서도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중동 전쟁 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중동 국가들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네타냐후가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근데 네타냐후가 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본인이 연립정부 꾸리고 있는데 극우 정당의 그 3명 그러니까, 내각에 들어와 있는 장관들 그 장관들 계속 협박을 하잖아요. 야 전쟁 끝나는 순간 너 끝이야. 그러면은 네타냐후는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본인 부패 혐의로 세계 재판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내부에서도 야당 쪽이 훨씬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네타냐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가자 지구를 때리는 것만으로는 지금 네타냐후가 본인 입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란 치러 가야 된다.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란 핵시설을 만약에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물밑에서 물론 미국이 계속 자제를 시키고는 있다고는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과연 네타냐후의 이 본인 자리 지키기, 총리 자리 지키기가 어디까지 중동을 극한으로 몰고 갈 것이냐.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지금 이란에서 핵시설 빵 하고 터져가지고 전쟁이 확산되는 거 좋아할까요? 특히 지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스위스야 자본들 이쪽으로 해서 그렇죠. 안전해야 하는데 전쟁이 터지면 또 반대 뭐 사실은 전쟁 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적죠. 그 옆에 있는 중동 나라들이. 이거는 이런 거예요. 그 이제 시각의 차이거든요. 사실은 나타냐후도 그동안 전쟁을 크게 벌리진 않았지만 근데 이건 항상 있었어요. 한번 갈을 꺼냈으면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다시 갈을 한번 우리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까지 손을 댔잖아요. 시리아에서도 이제 정권 교체됐죠. 그럼 이란까지도 걔네들이 이제 핵을 다 없애버리고 지금 우리는 동양에 있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일들을 중간중간에 봤다가 까먹었는데 저는 그래요. 2000년대 초기에도 트럼프 나타냐후가 와서 미국에서는 아니 언제까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가만두겠습니까? 이런 위험한 나라들 자꾸 두드렸다가 지금 보세요. 이라크 남았나요? 없죠. 시리아 남았어요? 없죠. 리비아 남았습니까? 안 남았어요. 레바논. 아니 리비아까지 언급했다니까요. 그 양반이. 리비아로 가자 주민들 100만 명 보내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나 이렇게 미국 여론을 동원시켜 가지고 나라 세 개를 작살낸 적이 있는데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걸로 해보자 이거예요. 아우 이란은 차원이 다르죠. 근데 지금. 이란은 좀 다르죠. 이란은 차원이 다르죠. 이란의 대리 세력들을 깬 건 맞아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래 너 했다, 너 할 만큼 했다라고 지금 아마 미국 쪽은 계속 자제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 미국이 중국하고 다른 문제들 없었으면 그래 알겠어요. 이란 하자가 했을 텐데 왜냐면 지금은. 이라크로 누가 때려쳤어요? 미국이 때려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라는 거 있으니까 미국 보기에는 이란이랑 같이 셋들어 때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때릴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중동 상황도 만만치 않고 트럼프가 왔는데도 해결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해결을 말씀하시는지 트럼프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했거든요. 자기 것들요. 굉장히 성과가 많았거든요. 후티 반군이라는 협상에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 처음으로 미국이란 협상에서 민주당 시절 때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후티 반군의 위상도 올라갔어요. 트럼프 자기만의 어떤 정치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계와 K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